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크라테스의 재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소크라테스가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것은 자기 삶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과연 나의 삶을 온전하게 바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철학의 근본적인 정신이라고 얘기했었고, 그래서 세 번의 전투에 참여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정말 꿋꿋하게 그냥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뭐 연구실이나 뭐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책 보고 이런 게 철학이 아니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삶을 거는 것이다. 뭔가 이상적인 것이 됐든 어떤 자기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나 가치나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과정들을 이제 소크라테스가 던졌을 때, 그런 어떤 삶을 하고 있었을 때 과연 이제 그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인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재판이라고 하는 이제 과정이었고,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를 이제 불러일으키는 그런 어떤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왜 그런 것이 문제가 됐는가?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무지하다, 또는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직면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요. 자기가 어떤 벌거벗은 모습들을 보게 됐을 때, 그것도 이제 자기가 스스로 발견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소크라테스에서 그런 어떤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노출됐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분노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어떤 분노들이 소크라테스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사형 언도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소크라테스 이제 목표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상식들, 이걸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게 이제 무지의 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지의 지.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소크라테스 변론에서 자기 친구인 이제 카이레폰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 사람이 이제 델포이 신전에 가서 신탁을 받죠. 그 신탁의 내용이 뭐냐면,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죠. 그런 이제 물음을 이야기했을 때, 거기 이제 피티아라고 하는 이제 여성 사제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이제 소크라테스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소크라테스가 이제 이걸 이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가 절대로 한 번도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를 왜 이 무녀들이, 신탁하는 사람들이 왜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그러면서 신의 신탁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때 당시에 가장 똑똑했던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시인, 그 다음에 장인들, 그 다음에 정치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엘리트들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서 이제 이런 사람들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말을 해. 깨알 같은 지식들이 많아.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지를 자기들도 몰라요. 시인들도 자기들이 시를 지어놓고 또 시를 음송하고 있는데, 그 뜻이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기계적으로만, 또는 어떤 자기들은 신적 영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그 낱낱의 말들에 대해서 전혀 무슨 얘기인지를 설명을 못하는 거죠. 정치가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도달한 결론은, 자, 우리 다 똑같이 다 멍청한데, 모르는데, 쟤네들은 아는 체를 하고 나는 모르는 걸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뿐이다. 그런데 그것을 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깨닫는 거, 이게 이제 무지의 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걸 깨닫는 사람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근데 나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사회적 엘리트들이 자기들은 모르는데 자꾸 그걸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아는 그 범위 내에서 그 지식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걸 더 뛰어넘어서 다른 분야까지 내가 모든 걸 다 안다. 라떼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지식들을 폭로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지식들을 폭로하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잘 것 없다. 무지의 지다. 신의 지식과 비교했을 때, 신의 지혜와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선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거를 소크라테스는 영혼의 보살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의 지를 깨닫는 거,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철학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이제 만나게 되면 굉장히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소크라테스는 그 사람이 정말로 알고 있나? 정말로 그런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뭔가 어떤 작용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나? 라고 이제 물어보고. 왜냐하면 소크라테스가 이제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행합의를, 내가 알고 있으면 나의 삶이 바뀌어야 돼. 근데 나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서 내가 뭔가를 많이 알고 있다고 이야기 떠벌리는 것은 그건 AI에 불과한 거죠.
그것은 지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지식이다라고 하는 뒤에 가서 이제 에피스테메 또는 이제 소피아라고 하는 이제 전문 용어를 쓸 텐데, 자, 그런 용어들은 나의 삶을 하나씩 바꿔 나가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진정한 형태의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뭐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이제 침팬지하고 우리하고 동일한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왜 지금 계속 생물학적으로 진화를 했는가? 자, 뭔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어떤 지식들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 지식 때문에 인간은 DNA가 바뀌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인간의 진화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소크라테스 던지고 있는 물음이 그거예요. 네가 바뀌고 있냐?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훈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너의 삶이 바뀌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 바뀌는 과정들은 이제 보다 더 베터된한 삶들 또는 이제 신적인 어떤 삶들, 어떻게 보면 이제 더 행복한 삶들을 꿈꾸는 것인데, 말로만 행복 이야기하고 말로만 행복에 대한 책들 막 읽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라면,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음미하는 삶,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반성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삶들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나요? 그건 지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지식의 범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보살필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고민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소크라테스 변론에서 뭐 짧은 책이긴 하지만 아주 압축적으로 우리가 철학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철학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철학한다고 해서 우리가 도달하는 지식이 무엇인가,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 검토해 보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게 다른 학문과는 이제 달리 이 무지의 지라고 하는 것들에 바탕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선입견들, 내가 안다라고 하고 있는 모든 선입견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진짜 이게 맞는지, 진짜 이게 확실한 지식인지 이거를 돌다리를 두들겨 가는 방식으로 하나씩 점검해 가는 이런 어떤 과정을 소크라테스가 철학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들은 나의 삶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지식들을 갖느냐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나의 삶이 180도 바뀔 수 있는, 자, 이런 어떤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런 어떤 과정들이 굉장히 생동감 있는 과정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전에 이제 필리핀 학생들이 제 수업에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필리핀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1년 12달 다 여름이죠. 그러니까 눈을 본 적이 없어, 눈을. 그러니까 눈이 무엇인지는 텔레비에서도 봤고, 연속극에서도 봤고, 책에서도 봤고, 눈에 대한 지식은 있죠. 근데 한 번도 눈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여기 와가지고 눈 내리는 겨울에 애들이 깡총깡총 개들처럼 막 뛰어다녀. 너무 즐거운 거야. 그러니까 알고만 있었던,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런 지식을 자기가 직접 생동감 있게 접했을 때 사람들이 바뀌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요. 자,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지식,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철학은 바로 그런 거예요. 너무 기쁘거나 너무 분노가 나오거나 너무 막 벅차가지고 그 지식이 있으면 막 그 주체가 안 되는 그런 어떤 감동이 있는, 자, 그런 지식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또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과정의 탐구 방식들, 이걸 이제 소크라테스가 처음으로 철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죽은 지식이 아니고 그냥 책 속에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지식을 들으면,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 행복해지고 너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방방 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개념을 최초로 도입했던 게 바로 소크라테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결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불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소크라테스가 70살이 되는 399년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독배를 마시면서 죽는 작업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받게 되는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젊은이를 타락시켰다라고 하는 거, 또 그 다음에 이제 도시의 신을 믿지 않는다, 불신자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를 고발했던 사람들이 아니토스, 그다음에 리콘, 그다음에 멜레토스라고 하는 이제 세 사람들인데, 자, 각각 직능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아니토스는 정치가, 그 다음에 리코는 시인, 그 다음에 멜레토스는 이제 공예가, 이런 사람들을 대표해서, 아까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할 때 정말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가장 대표적인 엘리트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정치가, 시인, 공예가들이었어요. 자, 그런 사람들 만나서 정말 저 사람들이 나보다 더 똑똑하다, 그래서 신의 신탁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가 정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굉장히 뭐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지만 핵심적인 또는 본질적인 그런 지식들을 전혀 모르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전국을 찌르는 그런 어떤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저런 사람들은 정말 입으로만 지혜로운 사람이지 삶의 양태에 있어서
정말 어떤 본질적인 측면에서 전혀 지혜롭지 못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검토해 보니까 궁극에 가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는, 시대적인 엘리트들한테는 분노를 사게 되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소크라테스가 이제 미아로타토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아테네를 오염시키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아테네의 젊은 청년들이 이제 소크라테스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논쟁하는 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 속수무책으로 이제 밀리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보면서 소크라테스에 대한 존경심, 또 소크라테스 워너비가 되려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돼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크라테스의 방법을 따라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기성세대가 볼 때 소크라테스가 이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젊은 사람들에게 나쁜 방법들을 가르쳐 주셔서 이 기성세대, 또 사회적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을 욕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 어떤 위협들을 느끼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직능 대표들이 나서서 소크라테스를 범죄자 취급하게 되고 그런 사람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어떤 시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특별히 이제 소크라테스가 재판에 올라가게 되는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30인 참주 체제라고 하는 거예요. 30인 참주 체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30인 체제는 특별히 이제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에 스파르타가 승리하게 되죠. 스파르타가 이제 승리하게 되면서 스파르타가 직접적으로 이제 통치를 하지 않고, 자, 그러니까 스파르타를 지지하는 귀족들 중에 30인들을 선발해서 대리 통치를 마치게 돼요. 대리 통치를 이제 위임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대리 통치를 하는 이제 30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제 귀족 출신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귀족들이 누적되었던 불만들이 있었어요. 민주주의로 사회가 이제 전환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중에 대한 어떤 분노들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분노들을 억압 정치를 통해서 쏟아내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30인 제자 중에 크리티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플라톤의 친척이면서 동시에 소크라테스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근거로 해서 소크라테스가 뭔가 내통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오해를 받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30인 참주들을 지지하는 세력으로서 소크라테스를 고발하게 되죠.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억울하게 이런 어떤 누명을 쓰게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자, 이제 30인 참주 체제를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죠. 자, 이건 이제 타이런트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타이런트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말로 티라노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티라노스는 이제 그 무력적인 방식으로 정권을 접수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전에는 이제 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뭔가 이제 혈통으로 이제 이어졌던 그런 또 왕정 체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정처럼 이제 공화정처럼 사람들이 이제 직접적인 선거라든지 아니면 추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제 제도들이 있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장군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엘리트들이 뭐 이제 사회적 불만 세력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정권을 찬탈하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독재나 쿠데타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렇게 올라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타이런트 또는 이제 티라노스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제 잘 아는 것처럼 티라노스 렉스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어원을 가지고 있어. 티라노스라고 하는 말이 이런 독재자 또는 이제 참주라고 이야기하는 불법적으로 권력을 선택한 사람들, 또 그것들을 쟁취한 사람들을 이제 일컬어서 우리가 이제 티라노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펠로폰네소 전쟁 431년부터 404년까지 이어졌던 거의 30년 가까이 이어졌던 이제 전쟁에서 스파르타가 승리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리 통치, 또 우리가 보통 이제 괴뢰 정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어떤 친스파르타 정권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유력하게 활동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크리티아스인데, 이 크리티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 플라톤과 또는 이제 소크라테스와 유관한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사람들이 했던 이제 통치 방식을 우리가 이제 올리가르키라고 했는데, 과도 정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과도 정치 했던 것은 이제 민주주의를 폐지하게 되고, 그다음에 소수 엘리트들이 이제 이런 권력을 점유하는 이런 정치 권력을 시행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줬고, 이 사람들이 했던 이제 일들이 공포 정치 또 폭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탄압하고 그런 사람들의 인권들을 제거하고 또 뭐 이제 부유층들 재산을 몰수하고 뭐 이런 어떤 나쁜 일들을 이제 저질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이런 사람들은 오래 못 가죠. 오래 못 가서 나중에 이제 트라시볼루스라고 하는 이제 민중 봉기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8개월 정도 이 티라노스
민주주의자들이 몰락하게 되는, 그리고 다시 이제 민주정이 봉기하게 되는 과정이 이제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소크라테스의 재판이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격동이 지난 다음에, 자, 소크라테스가 이제 이런 30인 참주와 연관되어 있다. 아까 얘기했던 크리티아스 때문에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심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정치인이라든지 시인이라든지 장인들, 자,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격 모독에 가까울 정도로 그 사람들의 무지를 폭로시켰던 그런 어떤 작업들에 대한 어떤 반감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소크라테스를 재판으로 몰아가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사형을 언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재판 과정을 좀 살펴보죠. 자, 재판 과정은 이제 500인 배심원단에서 재판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500인 배심원단은 특별히 종교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열려졌던 재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사회에서는 뭔가 이제 재판관들이 추첨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데, 옛날처럼 뭐 재판관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형사재판, 뭐 민사재판 했던 것들이 아니라 국가에서 이제 또는 이제 데모스라고 하는 도시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이런 형태의 이제 재판들이 끊임없이 열렸고,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재판관들은, 배심원들은 추첨을 통해서 선발이 됐어요. 무작위로 이제 무작위로 선발이 돼가지고 이런 어떤 이제 재판관들이 그런 어떤 직무들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가장 큰 재판이 500인 재판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짝수와 홀수, 그러니까 짝수로 되면 반반 정도 되면 이제 그 결정이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홀수로 되게 되죠. 그래서 501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재판 내용들이 소크라테스 변론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자, 처음에 1차 투표할 때는 약 30표 정도가 모집했어요. 그러니까 250만 넘으면 무죄 방면이 되는데 지금 280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0표 정도가 유죄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건 되게 이제 약한 근소한 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크라테스가 그래도 이제 아테네 사회에 많이 기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테네가 이 소크라테스의 어떤 철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특별히, 물론 이제 선전선동을 당했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좋은 일들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이제 미치고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2차 투표 때는 이제 뒤집어지게 돼요. 2차 투표 때는 이제 이 유죄 판결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형량을 어떻게 매길 것인가라고 하나를 이제 선택하는데, 하나는 벌금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하나는 사형을 할 것인가, 이 둘을 놓고 투표를 하게 돼요. 자,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는 굉장히 당당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오히려 사형을 받으려고 정말 시도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고, 오히려 자기는 아테네에 엄청난 기여를 했기 때문에 국가 영웅으로서 자기는 대접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영빈관, 대통령이 머무는 이제 그런 곳을 우리가 영빈관이라고 하죠. 거기에 가서 자기는 최고급의 식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도발적인 제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뭐 등해로서 자기가 아테네 시민들의 영혼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했던 일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나한테 최고급의 식사를 대접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가장 탁월한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친구들이 뭐 이런 이딴 주장을 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막 달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벌금을 따로 내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런 과정들이 이제 소크라테스 변론에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자기 주장을 죽이고 현실적인 액수를 맞춰서 자기가 이제 벌금을 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과정들을 보면 소크라테스는 아예 그냥 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대중적인 의식, 그거를 어떻게 보면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더 분노하게 하고 더 폭로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려진 이제 결론이 사형이었어요. 사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괘씸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형을 언도하는 이제 이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소크라테스가 이제 배심원들 눈에 볼 때
뭐 전혀 이제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한 행위에 대해서 영웅적인 그런 어떤 행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이제 법정을 모욕하고 있고 또 아테네 신을 모욕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어떤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이런 어떤 결론들을 좀 내려볼 수가 있어요. 자, 소크라테스가 이제 일부러 다른 사람들의 그런 어떤 생각들을 자극하고 도발한 이유가 무엇인가? 1차적으로는 이제 소크라테스는 순교하려고 하지 않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휘날레를 멋지게 장식하려고 했던 것이고, 자기는 이제 죽음 앞에서,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사람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동기이긴 한데, 그래서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뭐 도적질도 하는 거고, 돕지 않기 위해서 뭔가 사기도 이제 하는 것들인데, 자, 이런 어떤 과정을 자기는 스스로 죽겠다라고 하는 어떤 선언들, 자, 이걸 우리가 철학적 순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뭘 위해서 죽을 것인가? 자기는 이제 진리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이제 철학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이제 위대한 시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제 석가모니 또는 이제 예수 또는 이제 우리가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이제 4대 성인들이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진리를 위해서 뭔가 자신의 어떤 삶을 헌신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라고 믿고 있는 그런 어떤 주장,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들을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하는, 자, 이런 어떤 과정이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민주주의의 어두운 면,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중우정치라고 얘기하죠. 민주주의가 가장 뛰어난 정치 대조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다수의 대중들, 과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선고 과정 속에서 아니토스라든지 멜레토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막 선동을 해요. 소크라테스가 왜 사형을 받아야 되는지. 근데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다 따르게 되죠. 그리고 합리적인 어떤 근거에 따라서 판단을 하기보다는 저놈 괘씸하구나. 저놈이 진짜 나쁜 놈이거라는 이 감정적인 것에 동요가 되어가지고 소크라테스의 사형을 내리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이 가장 반대했던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민주주의예요.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어떤 것들이냐. 이건 다수의 폭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수의 폭정, 다수의 폭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 그 사람들이 폭도들이거나 아니면 정말 그 사람들이 정말 진정으로 깊이 있는 사유를 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사회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회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히틀러의 독일 나치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중국의 문화혁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홍위병들. 자, 홍위병들이 누군지 아세요? 다 베이징대, 칭화대, 다 엘리트들이었어요. 우리나라 에스카이급 대학생들이 걔네들이 이념의 경도가 되면서 합리적인 판단들을 내리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10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1억 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냥 피비린내 나는 사람으로 죽은 거죠. 또 굉장히 선하다고 했던 독일 사람들이 600만 이런 사람들을 학살하게 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볼셰비키 혁명도 마찬가지죠.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자라고 하는 부르주아들이 실질적으로는 스탈린 때 6천만, 7천만 이런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과정들. 자, 이게 이제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다수결의 폭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가 알고 있는 것, 다수가 믿고 있는 게 절대 진리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그런 최악의 상태들. 자, 이거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순교, 또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이제 이 과정이 399년에 이제 일어났고, 꼭 기억하세요. 399년.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322년에 아테네가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죽음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322년에 그리스가 망하면서 1821년 독립할 때까지 그리스라고 하는 것은 역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스 문화는, 우리가 헬레니즘 문화는 존재하지만, 자, 알렉산더에 의해서 망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리스는 역사에서 사라져버리는, 아테네는 이제 역사에서 사라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다. 이제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소크라테스가 계속해서 자, 영혼을 돌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다수가 믿는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가 무지의 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상식적인 것들을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메시지를 무시했을 때, 나중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이런 어떤 내용들을 좀 차근차근 좀 더 살펴보면서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한 3가지 정도 죄목에 의해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재판에 회부가 되는데,
첫 번째 기소 항목은 이제 소크라테스는 도시가 믿는 신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는가. 그리스 말로 이제 노미제인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노미제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믿는다, 뭔가 이제 believe in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자, 생각한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무스라고 하는 말도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관습, 뭐 습관, 제도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믿는다. 그러니까 I believe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이제 이 believe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굉장히 중의적인 뜻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I think라고 하는 말이 있고, 하나는 내가 이제 뭔가를 숭배한다, 종교적인 의미에 숭배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소크라테스가 과연 무신론자인가? 이 제목만 보면 실질적으로는 소크라테스가 신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소크라테스는 자기는 무신론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자기는 항상 다이몬이라고 하는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영적인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도시의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테네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올림포스의 12신들, 또 다른 어떤 기타 신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 무신론자라고 이제 이야기하지만, 자, 소크라테스가 봤을 때는, 자, 진정한 신, 참된 신이 있는 것이고, 자, 거짓된 신, 그리고 잘못된 그린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뭐 프로메테우스라든지 제우스라든지 포세이돈, 자, 이런 어떤 신들이 있는데, 자, 이런 신들이 과연 이제 정말로 정당한 신인가, 또는 이제 올바른 신인가, 또 우리가 믿어야 될 가장 궁극적인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아주 신랄하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런가? 소크라테스는 신이라고 그러면 정의 속성상 항상 선하고 순수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자, 그리스 신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그 그리스 신화에서 등장하고 있는 신들은 굉장히 추악하고 또 부도덕하고 또 인간과 마찬가지로 거짓말과 싸움을 일삼는 어떤 신들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신들은 부정돼야 된다. 나는 그런 신들은 또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선언을 하게 되죠. 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제우스 신은 계속해서 뭐 여성이 됐든 뭐 여신이 됐든 그런 어떤 잘못된 관계들을 이제 맺어가게 되는데, 자, 이제 신이라고 그러면 뭔가 고결한, 굉장히 숭고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생식세포에 따라서 계속 뭐 남자나 여자들이 그런 어떤 교미나 교합을 하는 것처럼 신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게 과연 건전한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이제 던지고 있죠. 물론 이제 그리스 신화를 해석할 때는 이제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등장하고 있는 시인이 뭐 여신이라든지 다른 여인들과 이제 그런 것들은 그리스가 이제 개발했던 식민지도 있고, 그 식민지들이 믿고 있었던 어떤 토속 신앙들이다. 그것들을 이제 그렇게 그리스 신화로서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해석은 이제 다른 해석이긴 한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노출되고 있는 이런 어떤 신의 모습들이 경건하지 않다는 거죠. 경건하지 않다. 자, 그래서 신도 그러니까, 신도 저렇게 방탕하게 살고, 신도 저렇게 막 간음하고 강간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왜 잘못이냐라고 하는 이야기 한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반론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소크라테스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어떤 개념들은 분명히 정의롭고 또 공의를 행사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신성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제 가져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전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에는 담겨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이제 그리스 사회는 영웅 중심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웅 중심 사회. 우리가 이제 히어로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리스 말에 이제 헤로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자, 항상 우리는 신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 그런 도전하는 신들의 도전하는 인간들의 모습들을 형상화시킨 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호메로스 작품들을 이제 많이 읽는데, 거기서 호메로스 작품들에 등장하고 있는 아킬레우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오디세우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왜 보여주고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실현해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신적인 이상들을 달성해 가는 어떤 모습들을 보고, 자, 그것들을 아이들이 계속 어릴 때부터 외웠어요. 계속 암송해가지고, 자, 그런 어떤 신의 모습들, 뛰어난 어떤 무예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또 이제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약자들을 보호하고, 자, 이런 어떤 내용들을 끊임없이 이제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들이었는데,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담겨져 있는 잘못된 요소들, 불순한 요소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다고 그랬을 때, 자,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교육, 이 신화 교육이 부분적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고귀한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신을 믿는데, 그 신들이 과연 잘못된 삶들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또 그런 것들이 용납되는 신의 세계에서 용납된다고 이야기한다면, 자, 그거는 폐지돼야 된다. 그것은 수정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BC 5세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을 믿고 있고 전통적인 사상에 물들어 있는데 그 전통적인 신이 잘못됐다. 그 전통적인 신에 대해서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이런 뭐 종교 다원주의 사회를 살면서 이런 것들이 뭐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25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던지고 있는 것은 그냥 죽을 각오하지 않으면 던질 수 없다는 그런 어떤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이제 뭐 그리스 신들이 그리스 토기들을 보면 이제 이런 어떤 신화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또는 이제 뭔가 에소틱한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자라면 어떤 성관념들을 갖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일부 일처제를 지향하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생물학적인 우리 생식세포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들인데 자꾸 이제 인간이 동물과 같다, 동물과 똑같은 방식으로 뭐 성생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만일 허용된다라고 하면 누가 일부 일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어떤 한 사람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를 신성하다고 생각하고 이 결혼 제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들이 소크라테스가 이제 던지고 있는 하나의 이제 커다란 반향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기소됐던 두 번째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새로운 어떤 영적인 것을 도입한다.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는 단순하게 기존 전통적인 신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자,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영적인 어떤 표현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것도 하나의 신이라고 하는 일신교를 도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심을 받게 돼요. 자, 그리스 사회는 기본적으로 다신교 사회였어요. 수많은 형태의 신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는 다양한 신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헤라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담당하고 있는 신이고, 헤스티아는 이제 뭔가 부엌이나 가정을 담당하는 신이고, 헤파이스토스는 이제 장인들의 신이고, 뭐 이렇게 직능별로 다 수호신들이 이제 정해져 있었는데, 자, 소크라테스는 모든 신들 중에 으뜸인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신에 의해서 뭔가 모든 것들이 다 통합되거나 조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하게 돼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유일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나중에 이것들이 이제 신플라톤에서는 일자라고 하는 용어로 고정되게 돼요. 일자라고 하는. 자, 그래서 모든 만물들, 모든 운동들이 다 이 일자라고 하는 신으로부터 생성되거나 아니면 소멸되거나 아니면 그것들이 이제 질서 지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이제 선의 이데아 또는 이제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어떤 개념으로 이제 통합하는 그런 과정들인데, 자, 이런 것들이 소크라테스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또 다른 하나의 이제 요소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고발자들은 이 다이몬이라고 하는 유일신을 소크라테스가 섬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새로운 종교를 창단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적인 그런 어떤 신들을 전부 다 이제 다 제치하고 새로운 어떤 형태의 이제 신적인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이단이 된다. 전통을 파괴하는, 우리 문화를 이제 파괴하는 이단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이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엄청나게 이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전통적인 사상들이 무너졌을 때 돌아오게 되는 어떤 혼란들. 여기서 보이고 있는 것이 이제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아테네 파르테논 이제 신전인데, 파르테논 신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제 아테네 수호신이 아테네다. 아테네,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제 포세이돈하고 아테네하고 서로 이제 경쟁하게 되죠. 그래서 포세이돈은 이제 아테네 시민들에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테네는 올리브라고 하는 평화를 가져다 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약속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이 자기의 수호신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테네 여신을 수호신으로 이제 삼게 되는 어떤 과정들이 이제 신화 속에 담겨져 있죠. 자,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자신들이 이제 믿고 있는 고유한 어떤 전통, 그런 어떤 전통들에 대해서 그런 신들을 제거하고 어떤 새로운 신들을 또 모셔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 자, 이런 생각들이 실질적으로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제 커다란 불안 요소가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수업을 좀 정리를 해보죠. 자, 플라톤의 철학의 출발점은 이제 소크라테스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399년 소크라테스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실질적으로는 뭔가 이제 새로운 형태의 철학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박수 쳐주고 격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죠.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제 소크라테스이고 예수도 마찬가지죠. 예수도 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했어요. 뭐 3,000명, 5,000명 모여가지고 처음에 막 환호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예수를 죽여라고 했던 사람 그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고 했던 사람도 그 동일한 사람들이죠. 그때 빵 나눠 먹고 같이 뭐 동고동락했던 사람들, 자기를 밀고 했던 사람도 자기 제자 중에 하나였죠. 소크라테스도 똑같은 그런 죽음을 당하죠. 자기 때문에 뭔가 철학을 시작했던 그런 사람들 오히려 그 철학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 자기를 혼란스럽게 만드니까 거기서 중지하고 그 철학을 주장했던 소크라테스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아테네 시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거에 이제 충격을 받고 이제 플라톤은 더 이상 정치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철학을 하겠다. 스승 소크라테스가 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미완의 작업들을 자기가 이제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작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배웠던 전통신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절대로 선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썼던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인데, 자, 철학이 왜 어렵고 왜 힘드냐면 기준을 정해야 돼요. 기준. 뭐를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근데 기준이 되게 많아. 이런 A라고 하는 그룹, 또 B라고 하는 그룹, C라고 하는 그룹 어떻게 전부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기준을 찾을 것인가. 이게 이제 철학의 고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철학의 보편성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신을 믿는 것이 좋은데 그 신을 믿을 때 어떤 보편적인 신을 믿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고민하죠. 단순하게 그리스 사람들에게 어느 직종에게 좋은 신들, 그래서 굉장히 편파적인 그런 신들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로울 수 있는, 또 모두에게 뭔가 공의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신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죄목이었어요. 그걸 사람들이 싫어한 거죠. 왜 내 거 있는데 왜 내 거를 뺏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야 되는 어떤 보편성을 추가해야 되는가에 대한 굉장히 커다란 고민이었고, 그게 이제 재판으로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더 좀 자세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